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 먼저 포맷이 있죠? 딱 정해져 있는. 뭘 하겠어요, 제가? 네, 리뷰부터 시작해야죠. 여러분이 논문을 쓸 때 인트로덕션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쓸 때 인트로덕션에서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랑 관련된 거를 리뷰를 하는 거예요. 리뷰를. 리터러처 서베이하고 뭐 누가 무슨 일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쵸? 그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죠? 리뷰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프리뷰. 일종의 이 논문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해줘야죠. 그래서 뭐 똑같아요, 다들. 리뷰랑 프리뷰를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실러버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당연히 코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이 평가를 어떻게 받고 이런 걸 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과목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것도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어요. 데이터 컴프레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으로 말을 하겠다. 참고로 이런 게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반대말 생각하고 상대어 생각하고 그랬죠. 반대말과 상대어는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달의 반대말은 뭐예요? 없어요, 그렇죠? 해라고 하면 안 돼요. 상대어죠, 상대어, 그렇죠? 네. 반대말은 뭐예요? decompression이죠, 그렇죠? compress, decompress, 이건 transmission, reception 이렇게 되죠. 사실은 데이터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문제와 데이터 트랜스미션, 리셉션의 문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건 떼버리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잊지 말아요, 절대로. 네. 잠깐만요. 이게 여기에 있으면 좀 좋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루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보면 만약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쓴 거예요, 글자를.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트리를 딱 만들었잖아요. 이 순간 이게 이제 비주얼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학기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다 했어요. Visualize, Simplify. 이것만 잘하면은 상당히 간단한 단어지만 어려워요, 여러분이. 예, 잘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논문을 쓰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이걸 Visualize 해봅시다. 우리 항상 하듯이. 블락 다이어그램을 그릴게요. 소스라는 것은 어떤 블락 다이어그램에서의 한 컴포넌트인데 입력은 없고 출력만 있는 것을 소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블락 다이어그램에 나오는 블락 중에서 입력은 있는데 출력은 없는 것을 싱크 또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컴프레션의 문제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소스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렇죠? 지난번에는 우리 뭐 어떤 매트리스 X로 했어요. 2디멘셔널 매트리스. 그래서 이게 뭐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고, 싱크에다 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죠? 한번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제가 그리는 동안에. 그래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고개 내리고 그래서 수익을 한번 해봐요, 본인이.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의 블락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시스템이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오는 걸 인코더라고 부르고 뒤에 걸 디코더라고 부를 텐데 왜 이렇게 부르냐면은 X를 매핑을 하는 거죠. Y라는 것으로. 네. 우리가 데이터 컴프레션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의 양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X에 있는 데이터의 양과 Y에 있는 데이터 양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코더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양을 줄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스 인코더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소스에서 나온 거를 컴프레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또 소스 디코더라고 불러요. 네. 소스 디코더가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인코딩 된 것을 다시, 그러니까 컴프레스 된 것을 디컴프레스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즉 데이터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문제가 있을 때 이 인코더, 디코더 페어를 우리가 설계하는 거죠, 목적은. 그런데 이렇게 설계했을 때 그러면 아영 씨가 설계를 했어요. 또는 현수 씨가 설계를 해서 서로 다른 걸 했을 때 우리가 성능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더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Performance Evaluation이라는 건데, 제가 대학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IEE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의 논문의 대부분은 Performance Analysis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면 뭐 특허나 쓰지 왜 이런 데다 써. 네. 또는 어떻게 새로운 걸 제안하더라도 어때요? 기존에 있는 것과 자기가 제안하고 퍼포먼스를 어널리시스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낫다. 알겠어요? 근데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퍼포먼스라는 걸 정의를 해야죠. 그래서 퍼포먼스 매트릭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매트릭은 잘 봐요. 이게 매트리스 할 때 A가 아니라 E예요. 미터 측정하다 해서 나온 거죠. 네. 우리가 왜 택시를 타면 메다가 이러잖아요. 메다가. 그게 미터에서 나온 거죠. 측정, 우리가 또 그리고 거리 생각할 때 미터, 킬로미터 할 때 다 측정하다라는 게 라틴어일 거예요. 아마. 미트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이게 매트릭이 측정하는 어떤 거예요. 퍼포먼스 매트릭이라는 걸 쓰는데, 이 데이터 컴프레션에는 두 가지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어요. 물론 더 만들 수 있죠. 가격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거는 제끼고, 수학적으로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데이터 컴프레션에서는 뭐가 있어요? 레이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레이트. 그래서 레이트란 말로 할 거예요. 무슨 레이트, 무슨 레이트 이렇게 쓸 거예요. 두 가지 레이트를 쓸 텐데, 뭐를 하고 싶어요? 잘 생각해 봐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네. 하나는 뭐 컴프레션 레이트죠. 얼마나 압축했나? 네. 숫자가 클수록 좋게도 할 수 있고 작을수록 좋게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트라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 항상 나오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 에러 레이트 또는 뭐 디스토션, amount of distortion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에러 레이트라는 말을 쓸게요. 네. 다르게 써도 돼요.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충분히 편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트와 에러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트레이드 오프예요. 그렇죠? 네. 크다 작다로 안 하고 좋다 나쁘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클수록 좋은지 안 좋은지 아직 안 정했으니까.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트를 좋게 만들려면 에러 레이트가 올라가는 게, 나빠지는 게 일반적인 거겠죠. 네. 거꾸로 에러 레이트를 낮추려고 그러면 컴프레션 레이트가 이제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요. 보통 이런 게.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투는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매트릭스가.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에 관한 거였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다뤄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되죠? 또 똑같이 소스가 있고, 비주얼라이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저 끝에 뭐가 있죠? 또 싱크 또는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문제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문제에서는 소스, 싱크 이렇게 주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소스 인코더랑 소스 디코더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는데, 데이터 트랜스미션 문제는 하나가 더 주어지죠. 그것이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스템이고 인풋과 아웃풋을 가져요. 이것은 디터미니스틱한 매핑 룰을 가질 수도 있고 랜덤 매핑 룰을 가질 수도 있고, 디터미니스틱 할 때 원 투 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매핑 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뭘 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메꿔보세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뭐 기억을 더듬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두 개를 넣는데, 놀랍게도 이름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는 소스와 채널 사이에 우리가 인코더라는 걸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채널과 싱크 사이에 디코더라는 걸 넣을 건데,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위에도 인코더, 디코더가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인코더, 디코더가 있으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채널 인코더, 채널 디코더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써요. 그래서 여기도 있죠, 그렇죠? 소스 인코더, 소스 디코더 그렇듯이 여기는 채널 인코더, 채널 디코더 이렇게 쓰겠어요. 문제가 당연히 데이터 트랜스미션 리셉션 문제면 뭐 그냥 인코더, 디코더라고 말을 해도 채널 인코더, 채널 디코더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했듯이 이제 패러렐하게 하죠. 자, 채널 인코더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소스의 아웃풋을 받아서 채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풋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들 생각을 안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도 이 소스가 우리의 아쿠스틱 웨이브라고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달에 있는 뭐 우주 탐험대한테 전달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귀환해 하고 싶은데 얘가 그냥 음파를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지구와 달 사이에 공기가 거의 없는 희박한 지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진공이라는 채널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죠. 그렇잖아요. 일단 음파는 제외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레이저로 해도 되고 EM도 가능할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텔레파시? 가능하죠.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일단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채널의 아웃풋을 받아서 싱크에다 전달해주는 이 채널 디코더의 목적은 뭐죠? 여기서 처음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X라는 걸 보냈다고 하면 그렇죠? X를 복구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 채널 아웃풋으로부터 X를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시간에 배웠던 디텍션 문제랑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를 어떤 디텍션 문제의 소스라고 보면 어때요? 얘가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라 그러면 바이너리 하이파시스 테스팅 여기죠, 그렇죠? 여기죠.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디코더가 하는 게 뭐예요? 디텍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디텍션에 배웠던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이 디코더를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거를 ML 디코더라고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뭐 말하는 게 있는데 다행히 이 과목에서는 ML 디텍터 또는 디코더는 쓰지 않아요. 다행히.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로버트 갤라가의 책을 보면 무슨 게임 이름 같죠, 그렇죠? 갤라가. 네. 갤라가의 Information Theory and Reliable Communication 이라는 ITRC 네,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썼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보면 이거를 Maximum Likelihood Decoder로 하고 채널 코딩 디어렘을 다시 유도해요. 그래서 콰보 앤 토마스 책이랑 좀 다르게 해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이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디텍션 모르면은 못하겠죠. 그렇죠? 참고로 하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걸 썼더니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뭐냐요. 저런 기호 안 써요. 한국 사람들. 아마 일본 사람들도 좀 쓸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x를 예를 들면 뭐 y로 바꾸면 z가 돼서 나올 거고 z로부터 xset을 복원하는 게 디코더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서 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전효셉 씨가 만들어 놓은 거랑 한철호 씨가 만들어 놓은 걸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퍼포먼스 매트릭이 있어야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놀랍게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스가 있어요. 뭘까요? 한번 여러분이 써볼래요? 하나는 눈치를 챘겠지만 트랜스미션 레이트, 그렇죠? 데이터 트랜스미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스미션 레이트고 또 다른 하나는 또 똑같이 에러 레이트예요. 보세요.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는 컴프레션 레이트가 나오고 데이터 트랜스미션 문제는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나오죠.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채널을 몇 번 사용하느냐가 되겠죠.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쓰는데. 그렇죠? 뭐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채널을 한 번 사용해서 몇 비트나 보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좋다 나쁘다로 할게요. 왜냐하면 정확에 따라서 이게 큰 값이 좋을 수도 있고 작은 값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스도 또 어때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요. 하나를 좋게 하면 하나가 나빠지고 다른 하나를 좋게 하려면 또 다른 하나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때요? 간단한 문제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오브젝티브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경제학에서 여러분이 경제학 개론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어때요? 퍼포먼스 매트릭을 하나를 X축, 하나를 Y축으로 잡고, 예를 들면 뭐예요? 이게 좋아지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도달 가능한 게 나빠지는 걸로 할까요? 이쪽으로? 나빠지는 걸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좋아지는 거가 그 자결수로 좋아지는 거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 생기죠. 컨벡스 셋이 되죠, 이쪽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들, 이쪽이 어치버블 하고 이런 포인트들을 뭐라 그래요? 파레토 옵티말 하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주로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그래 이 이하로 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선이 그어지잖아요. 자, 여기는 이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값을 최소화해봐. 그러면 요 놈이 나오겠죠. 뭐 이런 거 찾는 거였죠. 그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니만 피어슨 디텍터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지 않아요, 문제 자체는.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페이지라고 보면 되고,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번 학기 내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뭐 돼요. 안 그러면은 뭐 하는지 몰라요. 길을 잃게 되죠.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시간에 계속 연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학생들이 지난 학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학기 내내 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그 트리를 그렸어요. 그렇죠? 이 과목은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저베이션, 그러니까 스태티스티컬 시그널 프로세스니까 랜덤 오브저베이션을 하고, 오브저베이션을 기준으로 먼저 나누고, 왜냐하면 테크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 오브저베이션일 때,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일 때, 그 다음에 웨이브폼 오브저베이션일 때 나누고, 그 다음은 똑같죠.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 또 어떻게 나눴어요? 예, 파라메타가 랜덤 파라메타일 때랑 아닐 때랑 또 나눠가지고, 그때마다 테크닉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씩 중요한 어떤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을 가지고 옵티멀 디텍터나 에스티메이터를 유도하고 뭐 성능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했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딱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동안에, 통신을 공부하는 동안에 딱 봤을 때 바로 오브저베이션이 뭐지? 왜냐하면 벡터 오브저베이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웨이브폼 오브저베이션은 어때요? 보통 우리가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어떤 파이나이트 벡터 오브저베이션으로 바꾸죠. 아니면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이나.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려는 게 디텍션인지 에스티메이션인지, 예를 들면 파라메타가 랜덤한 건지 아닌 건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근데 이 과목에서는 뭐예요? 이 과목에서 다루는 인포메이션 티어리는, 여기서 이건 인트로덕터리 과목인데 두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데이터 컴프레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데이터 트랜스미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소스가 몇 개죠? 하나죠. 그렇죠? 싱글 소스고 또 뭐예요? 싱글 데스티네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과목에서는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또는 싱글 싱크인데, 또 이렇게 말할 때는 꼭 싱크라고 안 해요. 데스티네이션, 데이터 컴프레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 그렇죠? 이렇게 쓰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은 뭐겠어요? 이게 싱글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 문제부터 시작해요. 간단하니까, 그렇죠? 예, 이게 심플리파이 한 거예요. 아마도 셰넌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못 풀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심플리파이 해보자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과목은 뭐냐? 이렇게 바꿔서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티어리라고 해요.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또 예를 들면 여기에 소스 1, 여기에 소스 2, 여기에 소스 3가 있고, 그렇죠? 그냥 블락으로 안 했어요. 예, 그래프처럼 그렸어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1, 데스티네이션 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스 1과 소스 2가 데스티네이션 1에게 자기 정보를 보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소스 3는 데스티네이션 2한테만 보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와이어리스 채널이고 얘들이 쉐어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같은 밴드에서 얘들이 트랜스미션을 막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얘도 듣겠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목소리들이 크면 안 들리죠.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얘들이 없다고 해봐요, 얘가. 그런데 얘랑 동시에 말하고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야, 입 좀 닫아봐. 그쵸? 네? 조용히 해. 너 가만히 있어. 너 얘 보고만 말하라 그래요. 네? 너 얘 보고 말하라고 하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라고 하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노드가 있고, 여기에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릴게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구름처럼 그려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어때요? 복잡하게 이 채널이죠, 이게. 그렇죠? 네, 채널인데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고, 그렇죠? 어떤 얘는 랜덤이라든가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게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복잡한 어떤 매핑 룰이 되는 거죠. 네. 이러면 어때요, 이게? 멀티 소스, 멀티 아웃풋, 데이터 트랜스미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셀룰라 네트워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셀룰라 네트워크가 기지국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 개 세워놓고 사람들이 이쪽에도 다니고 저쪽에도 다니고 막 이러고 있죠. 그렇죠? 얘들이 기지국이라고 해보세요. 얘들이 막 다니고 있고. 또는 다운링크를 생각하면 얘들이 막 다니고 있는데 기지국에 또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지국 업링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과목에서는 어때요? 다루지 않아요. 알겠어요? 물론 이 내용이 그 엘가말과 영한 김의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티어리 책에 많이 다루긴 하지만 카로 토마스 책에도 있어요. 있는데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갈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녹화를 하고 하는 이유가 저는 한 명이고, 그렇죠? 똑같은 강의를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녹화하고 이제 치우고, 예를 들면 그쪽도 강의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포항공대에 있으면서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합시다. 네. 자, 그래서 목표는 뭐냐, 여러분이 이 정도 좀 이해하고 다는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 이 과목을 이해하고 나면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데이비드 채와 비스와나스의 그 책 뭐였어요, 이름이? 응? Fundamentals of Wireless Communication인가? 예. 여기 보면은 인포메이션 테리 얘기가 한참 나와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학기에 열심히 다들 해서 다음 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좀 나눠 놓을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게 한 덩어리고 이렇게 또 한 덩어리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지금 한 덩어리인데, 그럼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지난 시간에 이제 노트 커버를 잘 안 했는데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은 뭐겠어요? 처음은 당연히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 뭐 이런 거죠.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processes. 왜 그렇다고 했죠? 셰넌이 다른 사람들과 가장 달랐던 게 뭐냐면 수학과를 다니면서 대학원을 probability theory 이런 데 정통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든 데이터 트랜스미션 문제든 랜덤한 어떤 걸로, 그렇죠, 랜덤 퀀터티로 얘들을 모델링을 한 다음에 다뤘어요. 굉장히 다른 접근이라고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제가 퍼포먼스 매트릭이고 최적화가 어쩌고 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그렇죠? 옵티마이제이션은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보세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한 과목만 했으면 됐어요. Introduction to Optimization. 그랬더니 이제는 뭐도 해야 돼요, 여러분. 스티븐 보이드의 Convex Optimization도 또 해야죠. 제가 딱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2배가 됐어요. 축하해요. 큰일이에요, 여러분. 네. 자, 또 한 과목이 뭐였어요? 뭐였죠? 네, 뭐겠어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Statistical Signal Processing. 이걸 모르면은 사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대충은 알아도. 그래서 이걸 Estimation and Detection Theory라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Estimation Detection Theory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이거 2개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기억납니까? 네. 사실 이거 2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적화 문제 만들고 확률적으로 모델링한 오브저베이션과 어떤 expectation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퍼포먼스 매트릭 가지고 최적화했잖아요. 어떤 데 심지어 옵티멀 솔루션이 랜더마이즈 하는 게 필요했잖아요. 네. 이거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해요. 뭐 이걸 못 들었으면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감은 그래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렉처 노트 1에 있는 건 대충 다 말한 것 같은데 빠진 게 없는지 간단히 봅시다. 그래서 뭐 다시 얘기하지만 텍스트북은 카브 앤 토머스의 이게 잘못됐어요. Elementary of Information Theory고, 그렇죠? 세컨드 에디션. 여기서 전체 한 절반 정도도 커버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딱 2가지 얘기만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구별하면 나누면 2가지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그래서 여기는 스킵하고, 그 다음에 related course는 3개 지금 이제 얘기했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렉처 1 노트는 끝냈어요. 근데 렉처 2에서 뭘 하냐면 데이터 컴프레션으로 바로 들어가요. 데이터 컴프레션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봅시다. 데이터 컴프레션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막막하잖아요. 어디서 시작하죠? 그러면 항상 막막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 그랬다가 갑자기 얘가 간단히 해보자. 어떻게 간단하게 할까요? 퍼포먼스 매트릭이 2개였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는 뭐였어요? 에러 레이트였고, 복원했을 때 에러가 얼마 생기느냐, 하나는 얼마나 잘 압축했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죠? 둘 중에 하나를 고정하는 거죠. 그렇죠? 고정하는데 니만 피어슨 할 때는 뭐 알파 레벨 뭐 어쩌고저쩌고 했죠. 근데 그러면 사실 알파 값에 따라서 다 달랐잖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엽기적인 더 간단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알파를 제로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simplify 하자는 아이디어로부터 엽기적인 게 나오죠. 그렇죠? 에러 레이트가 제로인 그런 컴프레션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컴프레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러 레이트가 제로인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도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수업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과목보다 이 과목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 과목도 이 과목 자체도 중요해요. 이 과목에서 말하는 리절트들도 중요한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사고하는 방법, 그렇죠?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error rate is zero인 경우로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또 분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를. 그래서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와 그러면 뭐 거의 반대말인 non-zero error 데이터 컴프레션 문제로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로 에러인 거부터 생각합시다. 제로 에러인 거. 네. 자, 우리가 제로 에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컴프레션 하려고 하는데 이그젬플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그젬플을 그래야지 뭐 이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그젬플을 잘못 들잖아요. 얘가 충분히 이 문제의 에센스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간단히 해야 되는데 에센스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보고는 이건 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그젬플을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x라는 것은 이제 벡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소스에서 나오는 거를.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바이너리 벡터예요. 뭐 0, 0, 1, 0. 그래서 이게 뭐 참고로 이런 게 무슨 뜻이죠? 이 집합의 파워승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엘리멘트가 0 아니면 1이고 두 번째 엘리멘트도 0 아니면 2고 이렇게 해서 100/1짜리라는 뜻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그럼 이렇게 쓰면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으면 여러분이 어때요? 3디멘셔널 리얼 스페이스네. 바이너리의 100 디멘셔널 아니에요. 그렇죠? 뭐 헷갈리죠 어떤 때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비슷하면서 아는 걸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10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로 가능한 게 몇 개 있어요? 2에 100승계가 있죠? 네, 2에 100승계가 있어요. 자, 2에 100승계가 이제 소스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압축을 하고 다시 디컴프레스를 해서 xset을 만드는데 x와 xset이 동일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제로 에러라는 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100비트죠 그쵸? 100비트인데 또 어떤 인코더를 써서 100비트보다 여기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로 굳이 나타낸다면 안 나타내도 되죠 그쵸? 바이너리로 나타낸다면 100비트보다 작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맞아요? 지금 그 문제죠? 컴프레스 할 수 있어요? 컴프레스 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100비트가 떠냈는데 여기에 y에 100비트보다 적게 할당하면서 디컴프레스를 해서 나중에 x와 x셋이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이 x가 요 집합에서 나올 때 임의로?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most significant bit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첫 번째 거는 맞거나 틀리거나죠. 내가 아무거나 할당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에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제로 에러가 아니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도 처음에 있잖아요. 이 과목을 들을 때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 그러길래 장난치고 있구나. 아마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그젬플을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컴프레스를 해요?
못하잖아요, 제로 에러로. 근데 이 이그젠플은 잘못된 이그젠플이에요. 알겠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가능한 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최악의 경우라서 컴프레스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간단히 하면서 또 어때요? 콘크리트하게 만드는 거죠. 앱스트랙트한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심플리파이 한다는 게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이 용어가 그러니까 이게 abstract to concrete 인 것도 simplify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컴프레션이라는 abstract한 문제를 어때요? 이 concrete한 100x1짜리 벡터를 제로 에러로 컴프레스, 디컴프레스 하는 걸 생각해 봤더니 어때요? 트리비얼해요. 그렇죠? 컴프레스 할 수가 없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제로 에러 컴프레션은 컴프레스 할 수가 없는 싱귤러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심플리파이를 했구나. 제로로 놓는 거는. 그래. 그 니만 PS 할 때처럼 어떤 넌제로인 걸로 놓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띠어리가 안 나와요. 알겠어요? 예. 여기서 셰넌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은 건 뭐냐면 아직 프로바빌리스틱한 게 사실 없죠. 여기. 그렇죠? 프로바빌리스틱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얘를 IID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봐요. 예. 그 다음에 확률이 2분의 1씩이에요. 0일 확률이 2분의 1, 1일 확률이 2분의 1. 그러면 나중에 또 가면 알겠지만 여전히 컴프레스가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제가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드는 이그젠플을 하나 보여줄게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컴프레스가 되는지.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트리비얼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할 텐데 잠깐만요. 지우개. 여전히 100비트인데 우연히도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비트 수는 100개예요 각각. 그렇죠? 근데 X벡터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럼 컴프레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MSB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비트였는데 여기는 1비트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복원에 문제가 없죠.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요. 아 이거는 너무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살짝 바꿔보겠어요. 예를 들면 x가 스칼라예요. 네. 스칼라인데 자 이런 분포를 갖는다고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x가 0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다 더하면 1이죠. 자, 이런 게 나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이상한 인코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x고 이게 이제 y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인코더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이렇게 만들겠어요. 알겠어요? 자, 0이 들어오면 00이라는 걸 내보내요. 인코더가. 1이 들어오면 01이란 걸 하고 2가 들어오면 1이란 걸 내보내겠다고 합시다. 좀 너무 이상한가? 이게 몇 빗, 이게 좀 애매하죠. 4개쯤 되면 좋겠는데. 근데 이렇게만 해봐요. 네. 그러면 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쵸? 어떻게 할까요? 네. 얘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데는 몇 비트가 필요하죠? 일단은 2비트가 필요하죠, 사실은.
근데 세 개라서 좀 애매하긴 해요. 예, 뭐 굳이 소수로 나타낸다면 뭐 로그 2 베이스 3 비트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예. 이쪽은 평균적으로 몇 비트 필요해요? 평균적으로 이 인코더는 이게 2비트죠. 근데 이렇게 2비트로 될 확률이 4분의 1이고 또 2비트로 될 확률이 4분의 1이고 1비트로 될 확률이 2분의 1이죠. 맞아요?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 2? 1.5? 네. 이렇게 되죠. 이 값은 얼마죠? 이 값은? 큰일이에요. 그쵸? 고등학교 때 뭐 배운 거예요? 저 분자 분모하면 어떻게 돼요? 예? 예. 분자는? 자, 그래서 대충 얼마예요? 계산기 해봐요, 빨리. 얼마 나왔어요? 안수씨, 손으로 하지 말고 스마트폰 뒀다 어딨어요? 2의 1.5제곱. 응? 2의 1.5제곱. 2의 1.5제곱?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계산기로? 2 곱하기 루트 2. 일단 다 했잖아요, 그쵸? 빨리 해봐요. 1.5 정도. 1.55. 어때요? 압축이 됐어요? 줄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x가 이렇게 안 돼 있고 x가 뭐 100만 바이 1로 각각의 엔트리가 0, 1, 2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게 100만 개가 되면 말이 되잖아요. 여기다 100만 해보세요. 압축이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오, 되네. 그리고 제로 에러예요? 아니에요? 00 나오면 0으로 매핑하면 되고 01 나오면 1로 매핑하면 되고 1 나오면 2로 매핑하면 되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그렇죠? 물론 좀 있으면 이상한데 뭐 할 거예요. 좀 있다가. 네. 어쨌든 요거 자체는 어때요? 00인 게 하나밖에 없고 01인 게 하나밖에 없고 1인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디코더블 하잖아요. 에러 없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아까 우리가 일종의 equally likely한 100바이 1짜리 바이너리 벡터들로 생각하면 그게 특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압축이 안 되는 이그젠플이었고 제로 에러로는 이런 거 생각하면 컴프레션이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이라는 게 말이 된다. 알겠어요? 다시 봅시다.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데이터 컴프레션에서 우리가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래요? 심플리파이 해보자 라는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심플리파이 하면서 에러 레이트를 픽스 하자라고 생각했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리만 피어슨 디텍션에서 멀티플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한 가지 접근법은 하나의 퍼포먼스 매트릭에 바운드를 주든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준 다음에 다른 한 가지를 좋게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픽스 하자 에러 레이트를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그런데 좀 익스트림하게 생각하자. 심플리파이 하는 경우가 어때요? 익스트림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로로 놨더니 처음에는 제로로 넣는 것은 이게 심플리스틱, 그러니까 too simple에서 에센스를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쉬웠는데 그 이그젠플이 사실 잘못됐던 거죠.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그젠플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이그젠플은 어때요? 이거 각각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놓으면 100바이 1의 각 엔트리들을 랜덤 베리어블 x1, x2, x3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perfectly correlated 또는 완전히 statistically fully dependent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이런 감은 없지만 이렇게 완전히 랜덤한 경우가 아까 위에 거였고 이거는 뭐 완전히 랜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statistical dependence가 있었더니 어때요? 우리가 컴프레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컴프레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뭔가 유니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니폼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더 접근을 해봅시다. 노트를 보면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이에요. 나중에 넌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을 다룰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중간에 단계에 있는 이상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넌 제로 에러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여기 우리가 제로로 놨잖아요, 여기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디스토션 매저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면 어퍼 바운드를 정말줘요. 니반 피어슨 디텍션 할 때처럼. 그리고 나서 컴프레션 레이트를 우리가 높여보자. 컴프레스를 많이 해보자. 이런 문제를 풀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랑 그 문제밖에 없을 것 같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로 에러 반대말은 넌 제로 에러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여러분이 해석학을 안 들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해석학 수업을 가면 어떤 게 있어요? 해석학이 다루는 게 뭐라고요? 시퀀스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로로 수렴하는 어떤 퀀티티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커지면. 그거는 뭐예요? 넌 제로예요? 제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퀀스 A sub n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거. 2분의 1의 n승이라고 합시다. n이 충분히 클 때 A sub n을 제로라고 해야 돼요? 넌 제로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넌 제로죠, 일단. 근데 n이 충분히 크면 사실상 제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셰넌이 해석학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지 제로 에러와 넌 제로 에러만 생각하지 않고 asymptotically, 그러니까 점근적으로 제로로, 그러니까 에러 레이트가 가게 하는 sequence of, 예를 들면 데이터 컴프레션 스킴즈를 생각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길래 저 인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힐링 캠프 같아요. 여러분들은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사회의 잘못이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나중에 제로 에러랑 넌 제로 에러 사이에 여기에 이렇게 이상한 놈이 도사리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네, 지금은 그 정도이고 다시 노트로 와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타이틀대로 제로 에러. 제로 에러는 X와 X셋이 같은 건데 당분간은 어떤 걸 다루냐면 뭐 이미지 이런 거 안 다루고 벡터로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라서 예를 들면 매트리스라도 어때요? 벡 오퍼레이션을 쓰면 그냥 쭉 긴 벡터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벡터를 주로 다룰 거예요. 또 시퀀스처럼 돼 있지만 뭐 파이나이트하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파이나이트한 랭스의 벡터, 그리고 파이나이트한 랭스의 벡터. 그래서 제로라는 얘기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벡터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길이도 같고 엔트리들끼리 다 같은 거죠. 이퀄러티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벡터에. 그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이제 어떤 얘보다 뭐 비트 수가 적은 건데 아직 정확하게 정의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컴프레션은 어쨌든 간에 요 데이터 양과 비트로 나타나는 비트 수와 이 비트 수를 비교했을 때 이 비트 수가 작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에러 없이 복원되게. 알겠죠?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정의를 할 텐데 소스 얘기를 먼저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이제 점점 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써서 포뮬레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별로 안 나왔죠. 그냥 값만 대충 잡았어요. 근데 그림을 딱 그릴 때 뭐예요? 우리 소스부터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소스를 그러면 모델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매서메티컬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스 모델링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보냐면 X라는 어떤 벡터를 내는 걸로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랜덤 벡터에 대해서 배웠죠? 랜덤 벡터는 어떻게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를 할 수 있죠? 이 랜덤 베리어블들의 조인트 PDF 또는 뭐 PMF 이런 걸로 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100x1짜리 바이너리 랜덤 벡터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이 가능한 PMF의 수는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조인트 PMF의 수는 몇 개가 있죠? 무한개죠, 그렇죠? 이러면 또 뭐가 안 돼요, 그렇죠? 이때는 뭐 잘 안 되고 너무 복잡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심플리파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간단한 걸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심플리파이 하냐면 예를 들면 얘들이 IID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그래서 줄여서 IID라고 하죠. IID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이제 유학으로 온 후배가 저희 랩에 조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IID 얘기를 하면서 항상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이게 이 친구가 무슨 변비가 걸린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했더니 한 6개월 정도 듣고 있더니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저한테 형,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이거 형용사야 부사야? 뭐예요? 형용사죠. 얘는 분사죠. 아니 형용사가 분사를 수식하는 게 어딨어?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형 찾아봐 보세요. 그래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independently라고 해놓은 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소사이어티에서는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잘 없어요. 알겠어요?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좋아진 건 뭐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구글에 Advanced Search에 보면 Exact Phrase로 서치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구글 서치하면 제가 써놓은 논문도 막 나오고 그래요. 옛날에 영훈 씨랑 둘이서 야, 이 표현이 맞는 거 같니? 안 맞는 거 같니? 뭐 논문을 쓰다가 그래서 영훈 씨 보고 에이, 찾아봐. 그러면 제가 머리를 막 긁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영훈 씨가 옆에서 교수님 하나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구글에다 예를 들면 어드밴스드 서치를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쓴 다음에 박스가 있죠. 어드밴스드 서치란에 이그젝트 프레이즈란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코테이션 마크를 하면 되죠. 어드밴스드 서치가 아니라도 그냥 서치에 코테이션 마크로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한 다음에 여기다 site 한 다음에 콜론 .edu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대학교 물론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edu로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postec.edu로 하면 우리 학교 들어와요. 근데 문서는 별로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대학교에서 페이지에 걸어놓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걸어놓은 자료들 중에서 이런 표현이 몇 개가 있나 나오죠. 그럼 여기 independently 넣어보면 이제 majority vote로 해서 일종의 다수결로 여러분이 쓰면은 상당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빼면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IID 가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럼 IID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까요? 자,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이제 그러면 또 하나만 디스크라이브 하면 되죠. 근데 랜덤 베리어블을 할 때 공부할 때 저한테 수업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분류했죠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분류를 했었어요. 그렇죠? 분류하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뭔가를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랜덤 베리어블은 어때? 본래는 랜덤 베리어블 얘기를 하려면 랜덤 베리어블 자체가 뭐죠? 펑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로 어떤 리얼 라인의 서브셋으로 이제 매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본래 오리지널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를 생각해야 되고 그 매핑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어떤 말을 했었어요? 확률 시간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어때요? 그 인피니티의 포인트 매스를 안 주고 정의하면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을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와 매핑 룰로 정의하지 않고 바로 이 랜덤 베리어블이 인듀스하는 probability 스페이스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가 어때요?
보렐셋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게 나온다고 했죠. 다들 표정이 왜 그래요? 예. 메저 디어리 수업을 들으세요. 예. 참고로 이제 제가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퍼듀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랩에서의 필수 과목은 일종의 뭐예요? 해석학, probability theory, measure theory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 수학과 가서 그래서 B를 막 봤죠. 할 수 없어요. 공부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도 좀 들으세요. 그런 거 있으면. 알겠어요? 그래서 XI를 어떻게 하냐면은 induced 되면은 또 좋은 게 뭐냐면 CDF로 어때요? 다 캐릭터라이즈가 되죠. 그렇죠? 근데 CDF는 어때요? right continuous고 monotonic increasing이고 기억나요? capital F sub random variable x라 그러면 x of x죠. 그렇죠? x가 x 값이 아규먼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고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1로 수렴하고 그런데 그 펑션이 어때요? 모노토닉 인크리싱인데 어떨 때 이름을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하고 어떨 때 discrete가 아닌 걸로 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심플리파이 한 거죠. discrete인 건 어때요? 얘가 유닛 스텝들의 scaled, shifted sum으로 되면 우리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다 라고 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주사위에 눈 나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것들 중에서 CDF가 연속이면 어때요? 또는 piecewise continuous도 안 되겠네. 연속 함수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 그렇죠? jump continuity를 허용하면서 그래도 piecewise constant가 아닌 것들을 mixed random variable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럼 여기서 simplify 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mixed random variable까지 포함하는 걸로 XI를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디어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디어리는 항상 간단한 것부터 해서 잘 만든 다음에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I's discrete. 네, discrete random variable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discrete random variable로 다루면 어때요? 또 두 가지가 있죠. sample space가, 즉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이제 집합으로 될 텐데 이게 countable set이 되죠.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 근데 countable set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finite와 countably infinite가 있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x라고 합시다. 이게 sample space인데 이 랜덤 베리어블에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x is finite 이렇게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한 거랑 대단히 비슷하죠. 아까 이그젠플이 뭐였어요? 그 앞에 이제에서 이그젠플이 xi가 예를 들면 0, 1, 2를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x가 어때요? 이 집합이 캘리그라피 레터 x가 0, 1, 2로 되어 있는 집합이죠. 그 다음에 따라서 디스크리트고 그 다음에 또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됐어요?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알겠어요? 네.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로는 안 하겠어요. 이제 그렇죠? 우린 좀 제너럴한 걸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모델링을 해놓을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 소스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인코더에 대해서 해야 되겠는데 인코더는 매핑 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매핑 룰은 매핑 룰은 트리플릿이라고 했어요. 제가 시노미 시스템 할 때부터 트리플릿이라는 게 뭐냐면 3인 1조 예를 들면 트리오 알겠어요? 세 개가 모여서 결정되는 거예요. 매핑 룰은 어떤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정의역, 공변역, 지역은 뭐 나중이고 공변역, 그 다음 매핑 룰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y는 x제곱. 자, 어떻게 돼요? 정의역이 리얼 넘버고 예를 들면 공변역이 또 리얼 넘버고 그 다음에 매핑 룰은 x에 대해서 x제곱을 대응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핑 룰은 세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도메인, 그렇죠? 그 다음에 매핑 룰의 가운데다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매핑 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펑션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게 레인지죠, 그렇죠?
지역이라는 건 이미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핑 룰에 의해서 도메인을 옮기면 이 레인지의 서브셋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미지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래 좋아요. 그러면 이 매핑 룰은 당연히 도메인은 뭐겠어요? 이제 도메인은 우리가 xi들의 뭐 n by 1짜리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x의 파워승이 되죠. x to the n.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코더가 어때요? n by 1짜리 벡터를 받는데 각각의 엔트리는 캘리그라피 레터 x라는 집합의 원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도메인이고 매핑 룰은 몰라요. 우리가 디자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지가 있을 텐데 이 레인지를 어떻게 하죠? 이걸 받아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IID를 가정하고 있잖아요, IID를. 그래서 여기도 스트럭처를 일단 주겠어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XI에 대해서 YI를 내고 그 매핑 룰을 모든 I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0, 1, 2가 들어갔는데 0, 0, 뭐 0, 1, 1 이렇게 내기로 했잖아요. 그런 거를 각각에 대해서 계속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인코더를 먼저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뭐 이렇게 쓰겠어요. D가 여기서 Y가 예를 들어서 Y1에서 YM까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YI들이 이제 어떤 D라는 집합에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는 어떻게 했었어요? 뭐 바이너리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할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이그젬플은 어때요? 하나의 x가 터널이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니까 0, 1, 2 중에서 터널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바이너리는 뭐예요? 둘이죠. 아까 우리 이그젬플 중에 0, 1인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xi들이. 그 다음에 xi들이 0, 1, 2인 게 있었죠. 그런 걸 터널이라고 해요. 셋이라고. GRE 공부를 하면 나오죠. 네, 여러분 다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개면은 쿼터널이라고 하죠. R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터널이 인풋이 들어갔을 때 나온 거는 바이너리는 아니었잖아요. 인풋이 뭐냐에 따라서 2비트도 있었고 1비트인 것도 있었죠. 그래서 잠깐만 이거를 D의 M이라고 하려니까 좀 이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이너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좀 뭉개버리고 새로운 걸 정의를 해요. 좀 이상한 거를 D 스타라는 거를 정의를 합시다. D 스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D가 0, 1로 된 바이너리라고 해요. D 스타는 뭐냐면 finite length이고 그렇죠? finite length인데 각각의 엔트리는 집합 D의 원소인 거예요. 이그젬플 들어볼까요? 이해가 잘 안 가면? 이해가 잘 안 가면 이그젬플을 들어야죠. 그렇죠? 자, D가 0, 1이에요. 바이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코더가 어쨌든 아웃풋은 바이너리예요. 01, 01, 01, 00, 0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하나의 XI가 딱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2비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임의의 길이를 갖는, 물론 0은 아니에요. 1 이상인 길이를 갖는 게 돼요. 그러면 D 스타는 어떤 게 가능하죠? 일단 0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집합 기호로 헷갈리니까 자, 0이라는 게 가능할 거고 1이라는 걸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0, 0 01, 11, 10 그쵸?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물론 이걸 다 쓰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는 짧은 놈만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압축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까는 어떤 걸 썼어요? 얘랑 얘랑 얘를 썼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참고로 여기서 D스타는 요 절대값 기호가 집합에다 붙었을 때는 카디넬러티에서 집합의 원수의 수죠. 이게 뭐예요? 무한대예요. 알겠어요? 어느 경우도. 왜냐하면
파이나이트한 개수가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게 있잖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요. 파이나이트 랭스 바이너리 벡터의 개수는 몇 개예요? 무한 게 아니에요. 마치 파이나이트한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무한 개잖아요. 그렇죠? 임의의 자연수는 저희 크기가 무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수 개수는 무한 게 있잖아요. 알겠어요? 이게 그 윈도우즈 그림판에 비해서 안 좋은 게 이게 이 셀렉트에서 옮길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돼요? 뭐 이렇게 긋던 거 이런 거?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네. 그림판에는 그 기능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인코더에서 우리가 인코더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은 D-어리 알겠어요? D-어리 인코더예요. 무슨 뜻이냐면 아웃풋이 벡터인데 그 벡터의 엔트리들은 잠깐만 D-어리에서 D는 이게 잘못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는 D라고 쓰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2면은 그쵸? 그러니까 바이너리 인코더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네. 3이면 터너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D어리 인코더 이렇게 고정을 하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똑같은 인코더가 있는데 그 인코더 아웃풋이 바이너리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컴프레스를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놈이 좋아 나는 2비트씩 묶어서 그거를 0, 1, 2, 3으로 나타낼래. 그러면 당장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100비트가 있었는데 둘씩 묶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100by 1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50by 1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놓고 컴프레스 했어.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길이만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컴프레션 레이트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잖아요.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근데 단순히 그냥 일종의 그 베이스를 바꾸는 거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곤란해.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동일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만약 한다면은 문제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요. 제가 바이너리 심볼 100개를 가지고 나타냈어요. 그랬을 때 로그 2 to the 로그 2 베이스 그렇죠? 100이라고 하면은 100이라고 할까요? 네. 뭐가 있죠, 그렇죠? 로그 2 베이스 100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둘씩 묶어요. 그러면 어때요? 쿼터너리 심볼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로그 2 베이스 100인 거랑 로그 4 베이스 50인 거랑은 어때요? 어떻게 되죠?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갑자기 모르겠는데 다른 거 같지? 뭔가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극적.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D에다가 exponent의 number of D어리 symbols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100승이랑 4의 50승은 같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2의 제곱의 50승이니까 2의 100승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계산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압축했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수로 나타난 걸 사진수로 바꿔놓고는 절반 압축했다라고 주장하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산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을 가지고 이제 동일한 걸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넘어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건 소스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주어진 건 소스니까 소스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그래서 통계적으로 모델링 했고, 근데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IID 모델링을 했어요, 특별히. IID.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로 했어요. 그렇죠? 디스크리트로 했고, 특별히 파이나이트한 샘플 스페이스를 갖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코더 모델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인코더에서는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variable length 소스 코딩을 할 거예요, 먼저. 이게 variable length source 코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2비트로 할당하고 어떤 때는 1비트로 할당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variable length source 코딩을 할 거고 나중에 fixed length로 또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어쨌든 variable length로 하겠다. 그래서 이 D라는 걸 정의를 잘 했었어요. D라는 집합이 주어지면 D라는 것은 뭐냐면 finite length인 모든 벡터. 다만 그 벡터 엔트리들은 D라는 집합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D라는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인피니티다. 그렇죠? 또 주의할 건 뭐냐면 일종의 베이스 바꿔놓고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컴프레션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노트를 조금만 보고 네. 어디까지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다 얘기했고 여기서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두 개의 집합이 나왔어요. 하나는 요 X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였죠? D라는 거였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들을 이름을 붙일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알파벳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소스 알파벳이라는 말과 코드 알파벳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소스가 A부터 Z까지를 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벡터인데 100x1인데 각각 엔트리는 A부터 Z까지 문자가 있어요. 그럼 그때 소스의 알파벳은 뭐예요? 영어 알파벳이죠. A에서 Z까지. 말 되죠? 근데 우리가 코드는 그걸 알파벳이 들어오면 그거를 간단하게 26개니까 어때요? 8비트로 하면은 간단하게 매핑할 수 있죠? 그때는 뭐예요? 코드 알파벳은 0, 1로 되어 있는 그 집합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스 알파벳은 X에 해당하고 코드 알파벳은 이제 D에 해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네. 여기 나와 있듯이 IID고,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안 해도 되고, 네, variable length로 하겠다는 거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디어리 코드 알파벳 얘기는 했고, 자, 이그젠플이 나오는데 이그젠플만 보고 끝냅시다. 네, 미안해요. 시간 좀 오래 끌어서. 그래도 봅시다. 한번. 자, X가 코드 소스 알파벳이죠. 그렇죠? 소스가 그래서 A 또는 B 또는 C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드 알파벳은 바이너리고, 그래서 이게 매핑 룰이에요. 예를 들면 X가 A면 0, B면 10, C면 11.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이 인코더를 여러 비트면 만약 X가 여러 비트로 돼 있으면 이걸 계속 쓰기로 했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A, B, C, B, A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인코딩 룰에 따르면 아웃풋은 어떻게 돼야 되죠? 자, A니까 0 쓰고 여기 있습니까? B니까 1, 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C니까 1, 1이고 D니까 D가 아니죠. B죠. 1, 0이고 A니까 0이고. 맞아요? 자,
그럼 디코더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디코더에서. 자, 볼까요? 자, 0인데 0인 건 요거밖에 없죠. A라고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0도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히 B라고 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11100인데 일단 11이니까 C밖에 없네요. 그렇죠?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요건 했으니까 10이죠? 10 된 거, 100 될 거는 BA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네요. 그렇죠? 훌륭한 인코더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훌륭한 인코더가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BCCB. 그러면 1011 111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먼저 10 그러면 B로 하면 되죠. 11 또 C로 하면 되죠. 11 그렇죠? 되네요. 똑같이. 예, 상당히 훌륭하네. 그렇죠? 이상하다. 훌륭하기만 하면 안 되는데 본래 계획은 이게 아닌데. 예. 훌륭 안 한 놈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훌륭 안 한 놈이 여기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여전히 ABC인데 얘가 001이에요. 딱 뭔가 벌써 이상하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ABCBA를 인코딩을 하면 어때요? 00100인데 디코더가 이제 이걸 가지고 디코딩을 해야죠. 그럼 어때요? 0 하면은 A네요. 그렇죠? 아니 B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에러가 생길 수 있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그냥 A나 B나 아무거나 정하면 에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놈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자, 여기서 A는 0, B는 0에 C는 10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ABCBA라는 걸 인코딩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디코딩을 해보면 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럼 이것도 에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테니까. 그럼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을 못 하잖아요. 이런 인코딩 룰은. 문제가 좀 있네. 얘는 어때요? 0, 10, 11로 해요. 그러면 ABCBA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디코딩을 해보면 유니크해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걸 인코딩해도 제대로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죠. 프리픽스가 있죠. 프리픽스가 뭐예요? 뭐 앞에 붙는 걸 프리픽스라고 하죠. 접두어인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죠? 접두어가 뭐예요? 이 접두어가 말하는 건 뭐냐면 1이 나오면 무조건 새 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1이 나오면. 맞습니까? 네. 그리고 반드시 어때요? 두 개를 묶어야 되죠. 1이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0 하면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두 개를 반드시 묶어야죠. 그러면 이거 유니크하잖아요. 그 다음에 1이 나왔으면 두 개를 묶어야죠. 이렇게 가르쳐 주죠. 정확하게. 좀 괜찮은 놈이에요. 이거 좀 풀이 하나 더 있나요? 없나요, 이제? 예. 여기 노트가 업데이트가 안 됐네? 예. 제가 다시 업로드를 할게요. 예. 제가 아마 노트를 스캔만 해놓고 안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옛날 거든가. 새로 받았어요, 다음에? 예. 가서 짝대기 하나 그어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서운 랩이에요. 그렇죠?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대충 여러분이 그러면 힌트를 조금은 얻었을 거예요. 어떻게 디자인하면 될까. 예. 근데 아직 갈 길은 멀고 퍼포먼스 매트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제로 에러를 하기로 했어요. 저 에러 레이트는. 또 하나가 뭐예요?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트인데 이 컴프레션 레이트는 결국은 뭐냐면 인코더의 아웃풋이 뭐 예를 들면 몇 비트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인코더의 입력이 랜덤 퀀터티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웃풋도 랜덤 퀀터티일 거고 우리가 베리어블 랭스로 인코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인풋 랭스를 갖는 벡터를 넣어도 아웃풋이 다르게 나올 수 있죠.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expected length라는 걸 정해요. 아웃풋에.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 즉 인코더의 아웃풋의 expected length라는 걸 정의를 해요. 뭐 간단하죠, 그렇죠? 확률 곱하기, 그러니까 어떤 x 아까 0, 1, 2라고 하면 0은 0으로 매핑했고 1은 1, 0, 2는 1,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고 각각이 나올 0, 1, 2가 나올 ABC가 나올 확률이고 이게 그 랭스죠, 각각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몇 비트가 나올지 나올 수 있죠. 인코더가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요 값을 비교함으로써 서로 다른 코드 C1과 C2 아까 매핑 룰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 매핑 룰들을 일단 제로 에러인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 비교를 해서 이게 제일 작은 걸 선택하는 것은 하나의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기대값만이 모든 걸 나타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기대값을 갖는데 하나는 베리언스가 굉장히 작으면 하나는 크고, 여러분은 어떤 인코더를 쓰기를 원하겠어요? 작은 걸 쓰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저장해야 될 비트가 굉장히 많고 어떤 때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 놈이랑 항상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 거의 없어 하는 게 있으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때요? 두 번째 게 좋잖아요. 왜냐면 조금만 확보해 놓으면은 뭐 오버플로우 생길 확률이 확 줄어드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룰이 뭐냐면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바로 인코딩 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입력이 굉장히 크다고 해보세요. 길이가. 입력이 뭐 100만 바이 1이에요. 그러면 이 베리언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렇죠? 하나의 인풋이 들어갈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어때요?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의해서 어때요? 예,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개가 들어가면 인코더가 기대값이 뭐 예를 들어 같은 거였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메모리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셰넌이 왜 확률적인 걸 가지고 접근했다고 했잖아요. 셰넌이 또 쓰는 게 뭐냐면 이 기대값에 관한 걸 많이 써요. 왜냐면 그러면 베리언스는 잊어버리고 expected value만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기 전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셰넌이 law of large numbers를 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도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strong law of large numbers도 있고 뭐 weak law of large numbers도 있고 뭐 이렇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일이 물론 수업이긴 하지만 그거 좀 찾아오세요. 생각을 해보고. 알겠어요? 이제 서서히 이제 확률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law of large numbers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expectation 얘기를 많이 할 거다. variance 얘기는 안 하고. 알겠어요? 이것도 셰넌이 어때요? 생각해낸 simplify 하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동일한 기대값을 갖는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야, 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를 싹 무시해버릴 수가 있죠. 입력이 굉장히 길어. 이래버리면, 그래, 기대값만 가지고 얘기하자. 되잖아요. 알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